예,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저로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포착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엔키두의 이야기입니다. 엔키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생의 세계에서 동물들과 더불어서 막 살고 있었는데, 길가메시가 여사제이자 말하자면 창녀를 보내어 가지고서 6날 7밤을 이제 이 성관계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밥을 먹었는지 뭐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용상 아주 강렬한 말하자면 성행위를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사랑을 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고 난 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그러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예언자 내지는 해몽가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말로 하자면 최고의 지성을 갖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관능적인 행위를 하고 나니까 최고의 지성적인 인물이 됐다. 이게 참 묘한 일입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저는 이 선악과가 뭐냐 하니까 창세기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말하자면 감각적인 과일이었어요. 감각적인 대상.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뱀이 나타나가지고 입을 꼬시죠. 너 이거 먹으면 신처럼 된다 이럽니다. 신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도 그렇고 이브도 그렇고 옷을 안 입고 있었습니다. 빨가벗고 살았어요. 빨가벗고 살더라도 뭐 성적인 걸 전혀 모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엔키두도 마찬가지로 숲속에서 빨가벗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성행위를 하고 나니까 대단한 성행위를 하고 나니까 뛰어난 인물이 되어가지고서 역할을 한 건데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뭐죠? 이브와 아담이 옷을 입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아가 잎을 입고, 나중에는 신이 짐승 가죽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 옷을 입게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왜 옷을 입게 됐냐 이러니까 부끄러워서 그렇다 이렇게 됩니다. 이 부끄러운 게 뭐냐니까 성적 말하자면 감각을 알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서 말하자면 이 제대로 된 인간이 된 거죠. 제대로 된 인간이 된 건데, 엔키두도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엔키두가 지성적인 능력이 더 높아지고 예언자의 경지에 오른 것과 선악과를 먹고서 신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사실은 눈이 밝아진 겁니다.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성의 세계를 알게 된 거고, 노동의 세계를 알게 되고, 출산도 하게 되고, 다 말하자면 오늘날 인간 문명을 일으키는 바탕이 된 게 바로 선악과가 계기가 된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관능의 세계를 관통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이 된다. 이 대목입니다. 이게 묘하게도 신화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능이 과연 뭡니까? 관능의 세계는 간단히 말하면 감각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감각. 원리상 관능의 세계는 감각으로 충만한 세계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관능적인 최고의 이 충만한 감각은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신 바짝 차렸다고 할 때 의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부분이죠. 관능은 사실상 정신, 이성, 의식, 반성 이런 걸 통한 세계가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한 몸의 세계입니다. 순수한 감각적인 몸의 세계입니다. 관능적인 성애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말하자면 중요한 대목은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외부의 목적. 외부의 목적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상을 내건데 뭐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또는 뭐 신에게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것이 다 외부의 목적인데, 전혀 그런 외부의 목적이 없고 관능의 세계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그 자체가. 이게 아주 재밌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관능적인 성애 자체는 관능적인 성애 자체와 구분이 좀처럼 되지 않는 순수한 감각 내지는 감정 상태, 이걸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 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몸. 우리의 몸. 이 몸, 우리의 몸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엔키두와 창녀와의 관계, 또는 엔키두의 관능적인 감각의 행위와 그 결과로서의 최고로 탁월한 어떤 그런 지성을 확보한 것, 요런 등등을 우리가 이렇게 몸을 염두에 둠으로써, 몸을 생각함으로써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의 몸은 말이죠, 다른 동물들의 몸하고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르다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렇지 않은데요 하고서 이 의의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 몸은 다른 동물들 몸과 마찬가지로 뭐죠? 먹어야 되고 신진대사 뭐 등등을 해가지고 생명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전히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생명, 이걸 유지하고자 노력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죠. 똑같습니다. 또 물론 뭐 물리적으로 인간의 몸이라고 해 절벽에 떨어질 때 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다른 동물과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동, 물리적인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동물의 몸은 수십만 년이 지났는데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뭐 영 변화가 없는 건 아니고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변이 그런 걸 잘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돌연변이 자꾸 하는 것 때문에 동물들이 진화해 왔다 이렇게 됩니다만 그 진화의 과정은 사실상 뭐 거의 뭐 1000만 년 뭐 이렇게 더 올라가면 원래 생물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약 한 뭐 20억 년 이렇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진화해 왔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알고 있는 사자다 뭐 이렇게 뭐 야생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야생 동물들은 사실상 수십만 년 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게 뭐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르게 삽니다. 1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삶과 지금 우리 현대 문명의 인간의 삶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가는데 이 모든 도구를 다룰 수 있는 게 몸입니다.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몸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새로운 도구를 만들 때 뭐죠? 우리의 몸의 가능성, 이걸 갖고 그 도구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서 도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운동과 감각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걸 일컬어서 전문적인 용어로 가소성이 높다 이랍니다. 다른 동물의 몸은 가소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가소성은 뭐냐 하니까 주물럭주물럭 하면 새로운 뭐 형태가 되는 걸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 가소성이 높다는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몇 분쯤 되는지 제가 좀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니까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올림픽 경기를 안 보고 중계를 안 보고 이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는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은 더 대단하고요. 자, 올림픽 이야기를 왜 저기 말씀드리냐니까 올림픽 경기에 뭐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뭐죠? 인간들이 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모든 종목을 한 인간이 다 한다고 칩시다. 훈련을
하면 되거든요. 영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몸은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감각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경기를 잘 하려면 감각이 뛰어나야 되죠.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것뿐이겠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뭐 아마도 직업 종류가 약 한 2만 개쯤 될지도 모릅니다. 직업의 종류가 전 세계적으로 온 인류가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그렇기도 하고 사회적인 활동, 보람, 인생의 보람 이런 걸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직업을 갖고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이 직업이 온갖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몸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돼 가지고서 작동할 수 있다. 이게 가소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가소성이 높은 것은 당연히 인간 두뇌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고 가소성이 높고 그거에 따른 또 인간 몸의 어떤 진화의 어떤 결과가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방식으로 뇌와 연결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감각적 가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감각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인간 몸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 몸의 감각적 가소성 그런 대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구를 다룬다는 것은 1차적으로 몸 외의 것을 목적으로 대상으로 삼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몸 자체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망치를 잘 다루는 것은 못을 잘 박기 위해서입니다. 못을 잘 박는 것은 판자를 잘 이어붙이기 위한 겁니다. 물론 뭐 이게 나무 큰 목재 같은 것도 그렇고요. 판자를 잘 이어붙이는 것은 집을 잘 짓기 위한 겁니다. 집을 잘 짓는 것은 거기에 사는 인간 몸들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몸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안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이렇게 건축 그러면 뭡니까? 온갖 다양한 디자인, 온갖 다양한 재료, 이런 걸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뭐죠? 기분이 완전 달라지죠. 인테리어에 따라서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안전이 아니고 그 집의 삶으로서 쾌적하고 친숙한 느낌에다가 그 쾌적하고 친숙한 느낌 속에 다양한 감각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을 것이고 그 감각을 몸으로 직접 느낀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멋있게 잘 지으려고 하고 하는 거죠. 감각을 만끽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 몸의 가소성이 1차적으로는 도구를 다루고 하는 기능적인 가소성이지만 1차적으로는 언뜻 보기에는 궁극적으로는 감각적 가소성, 다양한 방식으로 감각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몸이 감각적 가소성이 높다는 것은 내 몸이 주변의 사람들이나 사물들, 사건들이나 풍경들에 대해 미시하고 섬세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감각적 가소성이 낮다는 것은 내 몸이 일정한 방향으로 굳어버려 가지고 주로 한정된 기능으로만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아무런 느낌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주변의 사물들을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자본주의적인 분업과 경쟁에 휘말려 수십 년간 비슷한 작업을 해온 사람들은 비록 달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일만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감각을 미시하게 느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비극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감각적 가소성이 낮은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적 가소성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핵심이 관능적 가소성이다 하는 겁니다. 관능적 가소성. 이 자본주의적인 삶을 이야기를 방금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면서 했습니다만은 이 자본주의가 가져온 폐해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관능적 가소성을 낮춰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성적 관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온갖 다양한 감각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감각의 밀도와 강도가 엄청나게 높을 수 있는데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기능적인 삶에 빨려 들어가다 보면 이러한 관능적 감각의 가소성이 약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내 몸의 감각적 가소성이 다른 사람들의 몸에 대해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 발휘될 때 우선 관능적 가소성으로 작동합니다. 남녀 간에 말하자면 감각적 가소성이 교환되는 거죠. 물론 동성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동성끼리의 감각적 가소성이 이렇게 주고받고 교환되고 하다 보면 그게 관능적 가소성이 되겠습니다. 몸이라고 해서 정신이나 의식 혹은 의지와 완전히 분리되었다거나 구분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이나 의식 혹은 의지는 몸이 발휘하는 원초적인 것이 아니고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평상시에는 정신, 의식, 의지 이런 것들은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살 때는 몸에 아예 스며들어 있습니다. 스며들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다가 상황에 따라 특별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할 때는 몸이 특별히 정신을 갖다가 팍 발동시켜 가지고서 그 정신 중심으로 몸 스스로를 움직여 갑니다. 그게 이제 특별한 상황이 되겠는데, 상황에 따라 특별히 부각되지 않을 때는 마치 몸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는 마치 정신이 몸을 벗어나 있는 것이라도 한 것처럼 막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옛날부터 영혼, 불멸도 이야기를 하고요. 정신의 어떤 몸으로부터의 정신의 독자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현대적으로는 다 문제가 있는 생각으로 봅니다. 유명한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과 모리스 멜로퐁티는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내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몸이다. 플라톤, 옛날 고대 그리스의 가장 막강한 철학자죠. 플라톤은 뭐라 그랬냐면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멜로퐁티 철학자 멜로퐁티 제자에 해당되는 미셸 푸코는 뭐라고 했느냐면요, 영혼은 몸의 감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 영혼 이런 거에 막 몰두하고 막 그쪽에 가게 되면 몸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몸의 활동에는 기본적으로 눈빛, 표정, 어투, 동작 등 지성적으로 분석해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이른바 무의식적인 활동들이 바탕에서 작동합니다. 남들의 이러한 무의식적인 활동들을 파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빛, 표정, 어투, 동작 이런 것들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나의 정신이 아니라 내 몸입니다. 내 몸으로서 상대의 몸을, 다른 사람들의 몸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런 걸 흔히 육감이라고도 말하고 직감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체로 심리학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이 육감이 대략 6배 정도 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이렇게 6배 누가 뭐 정확하게 측정해봤나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은 여성들의 몸이 남성들의 몸에 비해 감각적 가소성이 그만큼 높다. 감각적 가소성이 높으니까 여성의 몸은 관능적 가소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능적 가소성은 높은데 그 관능적 가소성을 갖다가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에 따라서 문제가 더 커진다. 관능적 가소성이 낮은 남성보다 여성들의 문제가 더 커진다. 관능적 가소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들 우울증 이러면 뭐죠? 여성들이 남성보다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것과 관능적 가소성, 관능적 감각적 가소성이 높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능적인 감각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우울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제가 관능, 감각, 성의 에로티시즘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자, 관능적 감각의 위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 궁극적인 어떤 상태로 가게 되면 이 관능적인 감각의 밀도와 강도, 이것을 얼마만큼 최고도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과 인간 삶의 궁극적인 상태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능적인 감각은 거의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과학적인 보고에 의하면 특정한 고릴라가 성적 교적, 즉 성애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관능적인 감각은 몸 전체를 감각에 한껏 젖어드는 것, 몸 전체가 감각에 한껏 젖어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습니다. 그것은 몸을 기능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데서 옵니다. 몸이 기능적인 도구처럼 기능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에 완전히 길들여져 버리면 그만큼 관능적인 감각을 누리는 데에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진다.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기능적 능력과 감각적 능력, 이 특히 관능적 감각의 능력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몸을 기능적인 도구로 활용할 때, 예컨대 목수가 톱을 이용해 목재를 자르는 경우, 목재를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잘 자르기 위해 감각을 활용합니다. 이럴 때는 기능적인 감각입니다. 기능적인 감각. 감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감각을 잘 활용해서 목재를 잘 자른다. 이게 목수의 감각입니다. 하지만 관능적인 감각은 감각 자체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성애에 관련해서 흔히 오르가즘을 말합니다. 오르가즘의 정도는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동일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성애에 의한 오르가즘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의식에 따른 나의 주체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경지를 향합니다. 나는 나다. 이런 거를 파괴하는 쪽, 그걸 넘어서는 쪽. 자의식은 뭐죠? 내가 나를 의식하는 거죠. 내가 나를 의식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남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남이 나를 평가할 때 내가 나를 신경 씁니다. 특히 남이 나를 약간 낮게 평가하는 것 같고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심지어 이럴 때에 상당히 기분 나쁘면서 내가 나에 대한 의식을 갖는데, 철학적으로는 또 대충 번역할 적에 자기의식이라고 대체로 번역하고요, 심리학적으로는 자의식이다. 이렇게 니는 너무 자의식이 강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관능적인 감각을 느끼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이 관능적 세계의 목표는, 관능적 행위의 목표는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깨는 겁니다. 인격을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인격이 파괴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주체성이, 정체성이 파괴된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나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을 온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일상적인 나 자신의 생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설사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만의 시공간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타인의 감시하는 시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감시하는 시선은 특정한 누구누구의 시선일 수도 있지만 사회 전반으로 곳곳에 존재하는 불특정한 시선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타인의 시선보다 곳곳의 불특정한 타인의 시선이 어쩌면 더 강력하고 집요하다. 후자의 시선, 불특정한 타인의 시선은 보편적인 타인의 시선이다라고 좀 어렵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시하는 시선을 염두에 두고 있어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고자 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하고 말하자면 그래서 인격적이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인격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인의 보편적인 시선에 따른 인격적인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피곤한 일이죠. 물론 피곤하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게 되면 손쉽게 사회로부터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친구들로부터도 쫓겨나고 집안에서도 좀 이상한 인간 취급당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 힘들어지는데 근태와 우울 그리고 광기는 이러한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인 평가, 인정관계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게 근태, 우울, 광기 이런 거다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타인의 보편적인 시선에 따른 인격적인 삶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데서 암암리의 근태, 우울, 광기 이런 게 나타난다 할 수 있습니다. 관능적인 감각의 추구는 타인의 보편적인 시선에 따른 인격적인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을 느끼게 되면 그런 만큼 나의 몸이 위축되고 고착됩니다. 나의 몸이 위축되고 고착되면 그만큼 관능적인 감각을 발휘하는 내 몸의 가소성은 줄어듭니다. 가소성과 반대말이 고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관능적인 감각을 향한 내 몸의 가소성도 높이면서 동시에 관능적인 감각을 향한 상대방의 몸의 가소성도 높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방법을 모셔가게 됩니다. 내 몸도 감각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감각을 진하게 느낄 수 있고 동시에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이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시선이 나에 대한 상대방의 시선에 빨려들면서 동시에 나에 대한 상대방 시선 역시 상대방에 대한 나의 시선에 빨려드는 경지 서로의 시선 서로가 주체가 되고 이렇게 대결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대결을 벌인다는 것은 서로가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강화해서 상대방을 나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와 타인의 투쟁 이것은 뭐냐니까 누가 더 주체적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투쟁입니다. 한쪽이 주체성이 강해지면 상대는 상대적으로 대상성이 강해집니다. 이런 관계를 넘어서는 건 말하자면 관능적인 성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상대방의 몸을 위축시키거나 고착시키지 않고 최대한 부드럽게 감각으로 흘러넘치게 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다 하는 겁니다. 요런 어떤 대목을 엔키두의 관능의 사건을 통해서 대대적인 관능의 사건을 통해서 탁월한 인간이 되었다. 이 부분은 흔히 우리가 관능적인 감각을 추구하면 지성적이지 못한 인간이 된다라든지 지성과 감각은 대립한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깨트리게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지성, 제대로 된 직관적인 힘 이걸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삶과 상대방의 주체성, 상대방의 자율성, 능동성, 상대방의 가소적 어떤 힘, 몸의 가소적인 힘, 감각, 반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최대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쪽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지성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느냐면 계산적 지성이다라고 합니다. 이 계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추론을 잘해야 되고 잘 따져야 되고 이렇습니다만은 정말로 참다운 지성을 억지로 이름을 붙이자면 지금 강의에 맞춰 관능적 지성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체화된 지성, 감각적 지성, 관능적 지성 이런 걸 하는데 엔키두의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엔키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 왜 하필이면 엔키두가 예언자가 되고 해몽가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여러분들 정신분석에서 뭡니까? 꿈은 성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성애의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풀이한다. 억지로 제가 물론 뭐 경강부회식으로 갖다 붙이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어떤 식으로 크게 싸잡아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엔키두의 관능을 통해서 진짜 대단한 탁월한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야말로 어쩌면 오늘날 계산적 지성 혹은 계산적 합리성에 의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막강한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길가메시가 아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다가 결국 좌절되고 맙니다. 그래서 뭐죠? 잠들고 뭐 조금 쉰다고 벽에 기댔는데 6날 7밤을 갖다가 전혀 잠들지 않아야만 신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고 그 신들이 회의를 해서 자 길가메시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해보자 라고 했는데 막 길가메시가 실패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인간만의 가소적이고 감각적인 몸을 통해 관능의 세계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할 때 그 반대 극부로 필연적으로 죽음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 인간 존재를 엄중하게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뭔 말인가 하니까 관능을 최고도로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인격, 주체성, 자기 자신임 혹은 어떤 계산적인 지성 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곧 사회적인 일단 죽음입니다. 사회적인 죽음 뿐만 아니고 이 관능적 세계에서 어떤 최고도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됩니다. 죽음을 초월해버리는 거, 이것하고 관능의 추구하고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영생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안 죽고 너 뭐 할 건데? 이런 겁니다. 안 죽고 뭐 하려고 그렇게 안 죽으려고 하느냐? 천국 가서 너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당구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천국에 당구장이 없대. 그럼 천국 난 안 갈래? 이런다 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천국이 과연 최대의 관능적인 감각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영생에서 뭐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암암리에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밀도와 강도가 높은 감각을 최고도로 한번 누리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자면 영생은 궁극적으로, 영생에 대한 욕망은 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각에 대한 욕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능과 죽음은 묘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좋다 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영생의 또 다른 이면이다. 영생에 대한 욕망의 또 다른 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게. 죽어도 좋으면 뭐죠? 죽음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극복하는 게 영생이라면서요? 죽어도 좋다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있다면 영생과 관능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래서 관능과 좀 묘하게 한 데 있다.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바타이어 그네님입니다. 바타이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만물과 온 우주의 만물과 하나가 되리는 열망을 지녔다.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열망을 지녔다고 하면서 그럴 수 있는 확실한 길은 죽음이다랍니다. 죽으면 온 만물과 하나가 된다. 하지만 죽음을 실행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에게는 관능을 통해서 그 열망을 실현하고자 한다. 에로티즘을 통해서 이런 말을 바타이어가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제목 중에 있었나요? 영화 제목인가 그렇죠. 죽어도 좋아. 70대 노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 한국 영화였죠. 죽어도 좋아라는 말과 쉽게 연결되면서 알 수 있듯이 강렬한 관능은 죽음을 사양치 않을 정도로 죽음을 사양치 않는다는 게 뭐죠? 죽어도 좋아죠. 사양치 않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럴 때 관능은 곧 죽음으로의 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관능은 죽음을 넘어설 정도로 죽음의 지경을 향한다는 역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오르가즘을 뭐죠? 작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뭐랬죠? 신이 너희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죽을까봐 겁이 나죠. 그런데도 이브가 뭐죠? 따먹었죠. 죽어도 좋아. 나는 이걸 따먹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죽음을 두려움을 넘어서서 선악과라고 하는 관능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엔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야생의 존재로서 살아가던 자신이 관능을 통해 자신이 완전히 녹아버렸다. 소실된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기존의 삶이 그 숲속에서의 기존의 삶이 소실된다. 그러나 결국 관능을 통해 뭐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죠. 이브도 아담도 관능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부활은 부활. 부활은 부활인데 어떤 부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할 때 몸이 바뀌었죠. 몸이 바뀌어가지고 뭡니까? 제자들하고 밥 먹고 있는 제자들이 밥 먹고 있는데 문을 열고 열지도 않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 같이 밥 먹고 몸이 바뀝니다. 새로운 존재가. 길가메시의 경우 신의 유혹을 뿌리칠 정도로 강력하고 지혜로웠습니다만은 죽음 앞에서는 죽음이 두렵다고 하면서 절절매는 모습을 보입니다. 엔키도 역시 죽음을 앞두고서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현대인은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길가메시가 영원한 생명을 찾아 유랑을 하게 된 것은 실은 그가 처음에 지나친 관능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뭐죠? 결혼하려고 하는 무처녀들 자기가 다 건드리고 남의 부인들도 막 다 건드리고 있죠. 엄청나게 관능을 추구한 인물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쫓겨나게 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관능을 위해 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다가 신들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죽음을 극복하거나 죽음을 역이용하여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자 하는 모습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죽음이 신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알려줍니다. 신들이 인간을 위협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최종적인 무기는 죽음입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신화에서 말하는 신들이란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우리 인간이 죽음이 두렵다 보니까 신들을 만들어냈다. 신들이란 다름 아니라 죽음을 일컫는다. 죽음에 대한 비유들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은 영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죽음을 뒤집어 놓은 것이 영생이니까요.
엔키두에 대해 길가메시의 제2자라고 했습니다. 엔키두가. 이는 달리 말하면 죽으면 관능의 제2 형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키두가 관능의 존재였죠. 길가메시는 죽음, 엔키두는 관능.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자아처럼 인간 삶의 영원한 두 주제가 관능과 죽음이라는 이 두 주제, 죽음은 달리 말하면 영생이죠. 이 두 주제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오늘 결론 삼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강의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뒤에 제가 몇몇 사진들을 붙여놓은 그림을 가져와 가지고 갖다 놨는데요. 상당히 옛날 것들이고 전설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길가메시가 쌓은 성벽이라고 되어 있고요. 길가메시가 쌓은 성벽. 그 다음에 우르 그 수메르 지역의 지구라트 기원전 2100년에 지은 지구라트 신전입니다. 이런 신전도 있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여행을 좀 가시는 분들은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덩달아서 같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전혀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터키를 많이 가잖아요. 그럼 터키 남동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도 또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고, 가시기 전에 꼭 길가메시 서사시를 한번 읽어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겠다. 특히 수메르 신화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좀 읽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관능과 영생 혹은 영생의 반대인 죽음, 관능과 죽음의 이 역설적인 결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엔키두, 길가메시, 관능, 죽음,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이런 것도 있나 참? 예, 질의응답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그 질문하실 분 메시지로 남겨달라고 했는데요. 아직 메시지가 없습니다. 혹시 그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좀 묻고자 한 그런 분 계시면 메시지 채팅방으로 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오프라인 내에서 이게 또 강의 그 질문과 관련해서 또 해주시고요. 예.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질문. 네. 결국에 오늘 말씀 주신 게 길가메시라는 조금 크게 말씀해서 제가 귀가 상당히 어두운 사람이라. 네, 길가메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영생을 추구를 했었던 사람인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의 반대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거는 의지대로 되지 않는 어떤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죽음은 네, 인간 의지로 네, 의지로서 극복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죽고 나면 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마치 인간이 명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무리 죽음이 아직 멀어있는 젊은 20대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적으로 봤을 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 오게 되면 물론 내 존재가 없어집니다만은 모든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본 적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이 죽은 걸 내가 봤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죽음을 경험한 게 아니고 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한 것이지 죽음을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경험해 보지 않는데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것은 또 지성적으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경험해 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경험해 보지 않는데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오는 그 무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무지에 따른 어떤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대상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기본이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무의미, 이런 거 이제 문제죠. 근데 첫 번째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죠,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고, 일불로 한번 죽어보면 되잖아요. 하지만 다시 살아나면 그건 죽음을 경험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거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무의미 부분이죠. 무의미 부분인데, 사실상 무의미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의미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르트르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말이 있어요. 죽은 자의 삶은 산자가 책임진다는 말이 있어요. 죽은 자의 삶은 산자가 책임진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베토벤이 죽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베토벤의 음악은 어마어마하게 베토벤이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연주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자, 연주는 누가 하죠? 살아있는 자들이 하죠. 베토벤의 삶의 의미를 뭐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베토벤의 삶의 의미를 살아있는 자들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럼 꼭 죽어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러냐? 아니죠. 베토벤이 살아있을 때도 음악을 다 연주하고 지휘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 삶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의 의미가 타인들을 통해서 확산돼 나가는 것하고 또 확산돼 나가면서 또 나에게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을 때는 돌아오는 중심점이 있어요. 중심점이. 그러나 죽고 나면 중심점이 없어져. 확산이 될 뿐이죠. 확산. 의미의 확산. 살아있는 동안에 확산도 되고 수렴도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서 좀 안타까운 것은 수렴점이 없어진다는 것. 그게 이제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것이 이제 무서운 거죠. 아까 그 첫 번째 경험을 불가능한 그런 거고요. 이제 이런 어떤 대목들이 있다 보니까 인간들이 죽음에 대한, 그 다음에 이걸 단순히 그래서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건 뭐 우리가 쉽게 인정할 수 있죠. 당연히 인정해야 되고. 심지어 뭐 스피노자의 유명한 코나투스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존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그게 코나투스인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본능, 우리 인간은 특히 자기 존재라고 할 때는 이 코나투스가 범위를 넓히면요, 의미가 충만해지는 것. 이게 자기 존재예요. 우리 지금 막 이야기한 맥락에 넣어서 이야기하자면,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인간이 뭐 이렇게 죽어버렸다. 이러면은 중심점이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다 퍼져나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 내 존재가 확산돼 나가면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내 죽는다라고는 필연적인 거고.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다지 두려워할 게 못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스피노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물론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만, 모르면 두렵죠. 뭐든지. 그죠? 알면 그만큼 두려움이 약해지는 거죠. 알면. 네. 그 마침 이 강의 뒷부분에 게테 파우스트가 나오는데 게테도 자, 죄송하지만 그냥 벗고 씨 서사시에 대해서 마스크를 벗고 많이 이야기해요. 쓰고 방금 마지막 장에 선생님 글이 이제 생을 긍정하거나 안 보인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가 저는 이게 첫 장면에서 길가메 씨가 엄청나게 자기 자랑을 하면서 성벽을 굳건하게 짓고 무한 게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에 성전과 성벽을 근데 마지막에 죽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죽기 전에도 또 성벽을 쌓다. 그 모습이 이제 파우스트가 이제 간척질을 하는 모습하고 같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장신 내가 지금 장신 말이 잘 안 들려가지고 제 마스크를 써서 예. 그러니까 그 파우스트에서 간척지 만드는 부분이 성벽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쪽으로 성벽 네, 갈가메시가 그 죽기 전에 그런 부분을 보면 생의 긍정성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표현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첫 장면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위대한 왕이고 튼튼한 나라지만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는 게 아주 튼튼한 성. 그래서 그런 인간이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은 있다라고도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이게 편집이기 때문에 하나의 스토리는 아니잖아요. 점토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려는 노력은 갈가메 씨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길가메 씨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하는데 아이고. 네, 아무튼 죽음을 초월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인류의 욕망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그걸 달리 말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한편으로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인 거죠. 한편으로.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온갖 신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신들은 당연히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휘두르는 자 이렇게 있죠. 무기를 휘두른다 하지만 죽음이죠. 말하자면 휘두른 자를 우리가 사실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으니까 죽음이고 그 다음에 신은 동시에 죽음을 극복한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신이라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 딱 그대로 이 욕망과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필연성이 신으로 가 있고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거부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필연을 거부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또 신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이런 어떤 이중적인 것이 신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